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운이 무엇인가? 태어나면서부터 맞닥뜨리는 운. 첫 번째는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지니 코에피션, 불평등 지수와 그 나라의 1인당 평균 GDP, 요 두 개가 그 사람의 소득의 50%를 설명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가 유전과 어릴 때 환경을 둘 다 주세요. 동시에 주시잖아요. 이거를. 유전이 더 중요할까, 양육 환경이 더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하지? 이 환경의 효과를 이렇게 캔슬 아웃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의 효과만을 밝혀낸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유전이 그 사람의 소득의 30%를 설명하더라. 인생 성취의 최소한 8알은 주어진 거다.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귀를 묻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고 있는 유진영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우리 멋진 지성학 서포터즈 학생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약 850명 학생들 지금 열심히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도 채팅창 통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13주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번 남았어요. 그리고 명사분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연을 듣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한 학기 동안 다양한 각계각층의 명사분들이 저희 지상학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셨고 즐겁게 해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주 유용한 지식을 많이 전달해 주셨던 터라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하지만 요 아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성학 강연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아주 멋진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이렇게 뵙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사실 컬럼이나 유튜브 같은 매체로는 제가 뵌 적이 있었어요. 뭐 직접 뵌 건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항상 나오실 때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내용의 토크를 많이 해주시고 사이다 같은 발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강연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나오실 강연자분은 한 가지만 공부를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의학과 경제학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동시에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현철 교수님이신데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사실 우리가 첫 주에 오셨던 강연자분 누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의사로 시작하셔서 기자가 되신 조동찬 기자님을 모셨었는데 오늘 마지막 강연에도 의대로 시작하셔서 경제학자가 되신 김현철 교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수미상관 구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모시기에 앞서서 김현철 교수님 소개 먼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철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2020년까지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정책학과 교수로 계셨고요.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동시에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경제학적 얘기를 재밌게 풀어주신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해야 하는 세 가지 경제학적 이유라는 주제로 저희 지성학 찾아오셨는데요. 명성에 걸맞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오늘 강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강연자 김현철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현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해야 되는 세 가지 경제학적 이유라는 주제고요.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에 복수로 재직 중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의사이자 경제학자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20명 정도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 미국에 있고 저는 아시아권에 있는데 의과대학이랑 경제학과에 또 동시 소속돼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어서 오늘 이런 관점들을 좀 융합적인 통섭적인 관점들을 좀 제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였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이유, 이것이 무엇이냐? 제가 첫 번째 이유로 인생 성취의 최소한 8알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좀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 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오늘 제가 오면서 가천대 입시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저도 이제 입시를 했겠죠, 그렇죠? 저는 1995년도에 입시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손 붙잡고 이렇게 제가 연세대학 나왔으니까 그 신촌을 거닐던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꼴등으로 입학했어요. 꼴등, 진짜로 꼴등. 어떻게 꼴등인지 알았냐 하면, 저는 사실은 종로학원에 신청을 해서 종로학원을 하루 갔어요. 근데 하루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현철 학생, 지금 사실 이제 붙었다고, 너 웨이팅 리스트에 있었는데 합격했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와, 완전 나 재수학원 이제 하러 갔는데, 등록하러 갔다 왔는데 그런 연락이 오니까 너무 신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신입생들 과별로 MT를 갔으니까 빨리 MT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요새도 대성리로 가는지 모르겠네. 대성리라고 있습니다. MT 가는 곳이. 대성리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딱 데려다 주셨는데, 이미 학생들은 단체 버스를 다 타고 왔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늦게 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데려다 주셨고, 이제 MT 가면은 그 조별로 이렇게 다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프린트를 해서 다 이름들이 이렇게 다 적혀 있었는데 제 이름만 이렇게 손으로 써서 그 밑에 이제 제 이름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꼴등에서 두 번째인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온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꼴등 아니면 꼴등에서 두 번째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박사를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게 참 지금도 의사들이 이제 파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혹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또 의사들이 파업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2000년, 2001년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강도로 의사들이 파업했어요. 그때는 의약 분업 사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을 병원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약국에서만 받아라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사들이 정말로 거의 1년 넘게 파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제도라는 것이 정말 환자들과 나는 여태까지 그냥 환자만 잘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제도 한 명 바뀌니까 의사들이 파업하고 이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제도를 공부하는 제일 좋은 학문이 뭔가 저는 잘 몰라갖고 이렇게 교수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제도를 공부하려면 정책을 공부하려면 경제학을 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사회과학 중에서 노벨상 주는 사회과학 뭐 있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노벨상 주는 사회과학 뭐 있어요? 노벨 무슨 상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있잖아. 경제학상 있는데 노벨 다른 사회과학상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사회과학에서 파운딩 멤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경제학 공부하라 그래서 이게 경제학 제가 잘 모른 채로, 뭔지도 잘 모른 채로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그래도 꼴등으로 입학했지만 꼴등으로 졸업했을까? 그건 아니지, 그쵸? 꼴등으로 입학했다고 꼴등으로 졸업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1등으로 졸업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상위권으로 졸업했지만, 이제 유학 오는 친구들은, 유학 거의 이제 미국에 유학 가는 친구들은 이제 꽈탑이에요, 꽈탑. 그러니까 학점이 다 4.2 몇 막 다 이러는데, 제 학점은 3.4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주 여러분 기준으로는 낮죠. 그런데 뭐 제 기준으로는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여튼 3.4였는데 이 정도로는 유학을 못 갑니다. 유학 가려면 막 한 4를 막 찍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학점적으로는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좋은 대학에 다 지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미국의 굉장히 좋은 학교에 박사과정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해에 마침 한국인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교에 딱 부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박사 입학을 한국 사람은 그분이 다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뭐야, 의대 졸업한 이상한 애가 하나 있네 이러면서, 얘 학점 3.4? 다른 애들은 다 4.2인데 그래도 야, 한국 의대가 좀 세잖아, 좀 우수한 애들이 가니까 얘 한번 뽑아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음으로써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박사 1년이 끝나고 나서는요, 시험을 딱 한 번 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5명이 입학을 하는데, 그 중에 5명을 퇴학시켜. 진짜 퇴학. 무섭죠? 진짜로 퇴학을 당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뛰어난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학 전공도 아니었고 이제 갔으니까 제 등수가, 그러니까 25명이었으니까 21, 22, 23, 24, 25가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등수가 한 20등, 21등, 19등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25명 중에 진짜 25등을 했어요. 꼴등 해본 사람? 제가 인생에서 그때는 처음으로 꼴등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꼴등은 안 하는데 꼴등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꼴등한 거에서 넘어서 아예 잘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엄청난 압박감, 굉장히 괴로웠는데, 제가 뭐 패스를 했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겠죠. 근데 패스를 몇 등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정말 21등부터 정말 더 잘랐거든요. 전 19등. 정말로 19등으로 패스를 했어요. 19등으로 패스를 했는데 20등 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등 한 친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 잘하면 노벨상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40대 경제학자 중에 제 생각엔 5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뽑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탁월한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콜롬비아 대학이요, 최근에 이 시험을 없앴어요. 이렇게 한 번으로 딱 사람을 다 평가해서 자르는 게 이게 맞지 않다. 이것이 저는 제 대학 입시, 제가 꼴등으로 들어갔다고 꼴등으로 졸업했나요? 여러분 꼴등으로 들어갔다고 꼴등으로 졸업하지 않잖아요. 제 친구 20등으로 진짜 겨우겨우 붙었는데 잘하면 노벨상 받아요. 이렇게 딱 한 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무언가 줄 세워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과연 굉장히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딱 한 번으로 해서 보는 시험 하나 있죠. 뭐죠? 수학능력 시험. 이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우리를 평가하는 완벽한 메저인가요? 완벽한 측정 도구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공정성에 덫에 빠져서
이거 하나로 평가해서 무언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fair하고 공정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 인생에도 그렇고 사실 그것이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너무 세지 않게 이제 요 얘기 그만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완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코넬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아이비리그 대학, 코넬 대학, 콜롬비아 대학 다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죠. 제가 유학을 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지덕지했는데 거기서 교수를 하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원래 그런 데서 교수한 사람은 되게 막 어글리 몬스터 같은 그런 사람 아니야? 약간 막 안경 따만한 거 쓰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약간 이상한 애들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가 된 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저희 지도교수의 역할이 컸는데요. 저희 지도교수가 제가 졸업하던 해에 코넬 대학교의 그 연구년, 안식년을 가 계셨어요. 근데 옛날 제 과에서 저희 지도교수를 뽑으려고 그랬어요. 좀 우리 학교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미국은 이제 이렇게 막 서로 리크루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서울대에서 연대 가고 연대에서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일이 활발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도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뭐 가족들이 다 뉴욕에 있어서 좀 어렵고, 근데 내 학생 중에 괜찮은 애 하나 있으니까 한번 잘 봐봐,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해에 그 딱 한 자리에 이제 700명의 박사를 받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 교수가 된 거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만큼, 제가 근데 뭐 논문을 하나도 못 쓰는데 우리 지도교수 뽑으라는 그 사람들이 뽑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나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다 거기서는 약간 도토리 키재기야.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지도교수가 거기 그 학교에 가 있었고 지도교수가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거기서 그렇게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저와 우리 지도교수의 힘이 합쳐져 갖고 제가 처음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제가 지금 학자적 커리어를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행운, 아슬아슬하게 붙기도 하고, 마침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내 인생이 모든 게 다 운이냐? 그렇게 치면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운이 굉장히 작용했냐? 엄청 작용했죠.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그 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딱 태어나면서부터 맞닥뜨리는 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태어난 나라입니다. 세계은행에 굉장히 유명한 블랑코 밀라노비치라고 이제 세계은행자의 시니어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소득을 쫙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뭐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도대체 무엇이 가장 그 사람의 소득을 많이 설명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지니 코에피션트는 불평등 지수예요. 불평등 지수와 그 나라의 1인당 평균 GDP, 요 두 개가 그 사람의 소득의 50%를 설명해요. 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사실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50%. 제가 저개발 국가를 연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 한 5년 살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나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굉장히 힘들어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의 그 탤런트가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태어난 나라가 50%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런 상상해봤을 거예요. 내가 뭐 저개발과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여기 경기도권에 경기도 서울에 사는데 저 북쪽으로 한 100km 있는 곳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뭐 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 이북에서 안 내려오셨더라면, 우리 할머니가 그때 이북으로 가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겠죠. 근데 브레인워시 돼서 이게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그쪽에서는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작은, 정말 그 하나의 작은 차이가, 태어난 나라라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첫 번째 나라다. 좋아. 두 번째는 유전? 네. 네, 우리나라에 혹시 이런 말 알잖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죠? 그 금수저, 은수저가 뭘로 결정되는 거죠? 재산인가? 부모지, 부모.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누구냐로 그 다음 금수저, 흙수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주는 것이 뭐가 있나요? 부모가 뭘 줬어요? 뭘 줬지? 돈. 돈. 그래, 용돈 주시지. 용돈 줘. 맞아. 더 중요한 거 주는데? 응? 사랑. 너무 좋다. 사랑 주셔. 맞아. 아까 누가 유전자 얘기했는데 유전 주시잖아요. 그렇죠? 유전 주시고, 그래, 돈, 사랑, 양육 뭐 이런 것. 이건 뭐냐 하면 어릴 때의 환경을 주시죠. 여러분이 성인이 되시면 이제 부모의 영향에서 그래도 아무리 좀 벗어나게 되는데, 어릴 때는 부모의 그 양육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부모가 유전과 어릴 때 환경을 둘 다 주세요.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어릴 때 환경이 이제 그러니까 돈과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돈과 사랑과 뭐 양육 방식과 어떤 부모는 막 진짜 아이를 붙잡고 막 목 조르잖아. 어떤 부모는 너무 애를 방임하잖아. 적절한 훈육과 적절한 이런 양육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모가 이제 유전과 양육 환경을 다 주시는데, 이게 항상 부모는 동시에 주시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가 더 중요하지? 느낌 아닌 느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유전이 중요하다와 그 유전 말고 어릴 때 환경이니까 예를 들면 학교 보내시는 거, 양육 환경, 뭐 돈 뭐 이런 거. 1번 유전이 더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채팅창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생각해 봐. 유전이 더 중요할까? 양육 환경이 더 중요할까? 유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전. 나 1번이다. 유전 내리시고. 양육 환경이다. 양육 환경이 되게 많네. 좋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연구하냐? 이거 두 개를 근데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입양된 애들 있잖아. 입양된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유전 받아요? 유전 안 받는데 양육 환경 받아요?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진짜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고아들이 많이 갔는데, 특히 미국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입양된 자녀들의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친자녀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친자녀는 두 개 다 받았잖아. 유전과 양육 환경. 근데 입양된 친구들은 유전은 안 받고 양육 환경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경제학적인 계량 경제학적 방법을 해서 이렇게 캔슬 아웃 시킬 수 있어요. 여기는 환경만 받은 친구고 여기는 둘 다 받은 거니까 이 환경의 효과를 이렇게 캔슬 아웃 하는 거지. 그래서 유전의 효과만을 밝혀낸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그랬더니 유전이 그 사람의 소득의 30%를 설명하더라. 정확하게는 33.4%였어요. 꽤 크죠? 근데 사실 맞아. 부모가 머리 좋게 태어난다. 한번 생각해봐. 머리 좋게 태어난 그 지능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리고 아주 꼬마 때부터 사회성 같은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타고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비인지적 기능이에요.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 인지적 기능, 그러니까 IQ 이런 것들이 부모에서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이 한 30%입니다. 그럼 아까 다시 양육 환경 나왔잖아요. 양육 환경. 요거는 아직까지 그 수치를 몰라. 왜 모르냐? 봐봐, 내가 어릴 때 좋은 초등학교 다녔다 쳐봐. 그러면은 그 어릴 때 다닌 좋은 초등학교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좋은 초등학교를 보낸 탓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좋은 초등학교를 만들어주신 탓입니까? 둘 다지 뭐.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주고 부모가 거기 보냈으니까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구분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 양육 환경은 아직 잘 몰라요. 얼마나 명확한 수치는. 근데 보세요. 아까 태어난 나라와 유전이 몇 프로예요 아까? 50%. 그 다음에 여기 30%. 그럼 양육 환경이 그러면 20% 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넉넉 잡아 한 10%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가 이룬 겁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겁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아까 제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우연한 행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룬 거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소득에 관해서. 근데 우리 인생에서 뭐 소득만 중요하냐? 아니잖아요.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중요한데 건강에 대해서는 여기 2017년에 암의 결정 요인에 대한 사이언스 논문이 나왔어요. 사이언스 아시죠? 사이언스 그 논문. 거기서 세 가지 큰 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우연, 두 번째 유전, 세 번째 환경.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우연이 그냥 그러니까 모든 암은 돌연변이에요. 유전자의 돌연변인데 돌연변이가 왜 생기냐? 첫 번째 그냥 생겨. 두 번째 뭔가 유전적으로 취약해. 세 번째 자꾸 이상한 거 담배 피고 자꾸만 뭔가 이상한 짓 하면은 더 생겨.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가 메인인데 그냥 생겨가 50%예요. 유전이 30%, 환경이 20%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환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환경 다 조절해요? 여러분 마시는 공기 여러분이 다 조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대부분 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소득, 정말 절대 다수가 그냥 주어진 거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학생들은 동의를 못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았어요. 제가 이제 아까 코넬 대학과 홍콩 과기대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요의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딱 손을 들어요. 홍콩 과기대에는 중국의 특정 성에서 수능 1등한 애들이 와요. 베이징 대학하고 이제 홍콩 과기대가 약간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와 있어요. 그럼 딱 손 들어요. 저는요 교수님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의 서부 쪽에 이제 가난한 지역에서 할머니 손에서 컸고 우리 부모님은 어릴 때 돈 벌러 상하이, 베이징에 가셨고 나는 진짜 어렵게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면서 죽도록 공부해서 이 학교에 장학금 받고 왔고 저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제 노력은 어디 갔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도 되죠? 이해돼요? 야, 맞아. 이거 중요하지. 근데 네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냐? 그 힘의 근원이 뭘까? 유전이 없었을까? 물론 어머님은 없었지만 너네 할머니가 키워주신 그거는 없었을까? 네가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진짜 다 너한테 온 거야? 아닐 것 같죠. 그렇죠?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조차 진짜 많은 것들이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최소한 80%는 운이 주어진 것, 운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노력할 수 있는 정말 내 순수한 나의 노력 그거는 영으로 수렴해요.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계속 그렇지만 수업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능력주의는 이제 이런 겁니다. 네가 하고 있는 재능과 너의 노력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제 옆방 교수였어요. 로버트 프랭크라는 교수가 그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라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는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서점 가시면요, 자기 개발서 있어요. 전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꾸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배우시죠 지금? 배웠죠 고등학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기가 경험한 그거를 다 나처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야, 헛소리 하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야. 그렇게 네가 얘기한 그대로 따라한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 그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자기 과신에 빠져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동시에 자꾸만 정부랑 사회가 도와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세금 내는데 좀 적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뭔데? 근데 아까 태어난 나라가 50%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미국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에서 성공하면 페이스북, 한국에서 성공하면 뭐게? 미국에서 성공하면 페이스북, 한국에서 성공하면 싸이월드. 여러분 싸이월드 모르시죠? 역사 속에 사라진 싸이월드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18학번, 19학번 아니 18학번도 없구나. 여기 지금 2000년대 학번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그런데 교수님은 아실 거예요. 네,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사라졌죠. 싸이월드가 사실 먼저 성공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이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성공하면 페이스북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네트워크의 레벨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언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언어를 쓰느냐 아니면 한국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서 미국 애들은 미국의 힘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서 성공하면은 전 세계 그러니까 서비스 섹터가 특히 전 세계 마켓을 다 호령하는데 대한민국 성공하면 네이버에서 성공했잖아. 다음 성공했잖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되게 제한적으로만 성공하게 되잖아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그래서 미국이 주는 힘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이런 경향성을 갖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주는 또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저개발 국가랑 비교해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자기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러한 능력주의는 자기 성공을 자꾸만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의한 결과로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책 쓰는 거야. 나처럼 따라하면 성공한다. 그럴 때 앞으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특히 그대들, 저만 해도요. 제가 처음 배낭여행 갔던 1996년도 그 고리타반 라떼,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배낭여행 갔거든요. 배낭여행 갔는데 그리스에 가서 어느 집에 묵었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막 그 민박집 아저씨랑 이제 엄청 그날 뭐 유럽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얘가 어느 나라에서 왔어 그랬더니 나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고 사우스 코리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일본 사람처럼 똑똑해 보인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이미 일본은 이제 많이 선진국이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만 해도, 그리고 이제 외국 나갔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자신 없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K 컬처가 뭐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라떼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만과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그 한 세기 만에 이제 전환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머니 시대와 부모님 시대와 여러분의 세대가 완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그 국가 시대에 굉장히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분들은요, 김현철 교수님 너무 좀 운명론적 신운명론 아닙니까? 아니 모든 게 다 주어진 거면은 그러면은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성취의 많은 부분이 국가가 결정해요. 자, 아까 50%가 국가가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 부모 탓인데 말이에요. 그 부모 탓인데 그 부모가 주는 환경에서 나쁜 환경을 국가가 많이 프리벤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대 방임하는 부모가 학대 방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부모가 재력이 너무 없어서 그 아이한테 투자할 수가 없을 때 국가가 대신 투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자, 아까 국가가 만드는 50% 그거는 이제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좋은 사회복지제도, 그래서 소셜 세이프티넷과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그 경제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로스와 그 복지가 선순환의 고리를 도냐 안 도냐가 중요해요. 혹시 좀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복지를 늘려야 됩니다. 그로스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디베이트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나중에 또 그런 거 나오면요,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복지를 하려면요, 복지를 늘리려면은 거의 무조건 그로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복지 지출은 새로운 지출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600조를 쓰는데 대부분 다 꼬리표가 달려있는 돈이에요. 이미 어딘가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늘려서 무언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하려면요, 다른 거를 줄여서 쓰든지,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액이 더 거쳐고 우리나라가 발전해야지 그 남은 예산 가지고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스가 전혀 없이 복지를 막 파격적으로 늘린다? 불가능. 그러니까 그로스가 있는 돈에서 복지가 가는 거예요. 새로운 그 엑스트라 머니로. 약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뭔가 지출을 더 해야 되는데 돈 더 안 버는데 계속 복지를 늘리면 뭐야? 빚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복지와 복지와 그로스는, 경제 성장은 항상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은 50%를 설명한다. 또 나라는 되게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러한 그 행운이 그 랜덤하게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뿌려집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부모라 하면 돈 많은 부모, 예를 들어 더 좋은 유전자를 줄 수 있는 부모, 그런 것들은 이렇게 더 불평등하게 이제 주어진 거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애들은 참 감사한 거지만, 이렇게 부모를 또 잘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학대를 당하거나 그렇다면요. 이제 그런 불운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부모의 불운도 있지만 본인의 불운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 서포트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특히 제도는 좀 갖춰져 있는데 인식이라든지 충분한 재정 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나 나나 당장 내일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오면서 사실 매일 장애인들을 보거든요. 제가 제 사무실이요, 제 교수 연구실이 장례식장 건물 4층에 있어요. 제일 매일매일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출근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출근을 한 다음에 제 연구실을 딱 열고 나오면 세브란스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 어린이 병원에는 매일매일 장애인, 정말 가장 아픈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뇌출혈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인생이.
근데 여러분 나이에 갑자기 뇌출혈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당해요. 당장 내일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 사회는 좀 아직 좀 인색하죠. 인색하고. 근데 이러한 불운을 그렇게 한번 그렇게 장애인이 되면은요, 그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요. 그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장애인 돼서 침대에 누워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부모의 인생도 같이 날아가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한 어떤 불행은요, 저소득층이 더 크게 겪을까요? 아니면은 잘 사는 분들이 더 크게 겪을까요? 당연히 저소득층이 크게 겪어요. 잘 사는 분들은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소셜 세이프티넷이 충분치 않은 나라에서는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족은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저소득층이 크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뭔가 승자독식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약자들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그 인생 성취의 최소한 8알은 주어진 거다. 여기까지 동의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하면은 그 성공은 어쩌면은 마땅히 나눌 것이 있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청년층은 약간의 반발도 확실히 있어요. 근데 50살 넘으신 분들 중에는 반발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인생 살아보니 진짜 다 그러네. 그리고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요, 가만히 한번 인터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나 굉장히 운이 좋았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이 나빴으면 그 자리 갔겠어?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 무조건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나빴으면 다 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운 좋게 시대와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은 사람들은 성공했다면은 마땅히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약자와 동행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잃어버린 혁신가가 저소득층이나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소득층 약자이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그대들 세대의 여성은 약자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대들의 어머니 세대는 확실히 약자였어요. 84년생 어머니가 84년생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으시죠? 70년대생이신가요, 어머님들이? 네. 하여튼 우리나라의 80년대 태어난 여성들까지는 확실히 여성의 디스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거의 0으로 수렴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군대까지 가니까 그 요새 이대남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저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는 확실히 여성이 많이 불리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사회에 누가 혁신가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혁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인데, 혁신가가 누군지 딱 이렇게 찾기 어려운데 좀 명확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발명을 한 사람, 그걸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 의미 있는 발명을 한 사람, 사회 혁신을 만드는 거죠. 기술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기술 혁신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봤더니 여기 X축에 뭐가 있냐면 부모의 소득 백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에서 84년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부모니까 한 50년대생이겠네, 그렇죠? 50년대, 60년대생. 얘 부모의 백분율, 소득 백분율이 있고, Y축이 뭐냐 하면 그 80년에서 84년생이 나중에 커서 2014년까지 돼서 30살 넘어가서 발명가가 되는가를 본 거예요. 봤더니 자, 한번 여기 그래프 보실까요? 부모가 굉장히 가난해서 하위 20%다라고 하면은 1000명 중에 그 집에서 발명가가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인가요? 몇 프로쯤 되나요? 그 옆에 파란색 수치가 써 있잖아요. 한 0.5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0.5명, 거의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거의 안 태어나요. 놀랍게도 딱 중산층 50%, 더 크게 안 달라. 딱 중산층도 한 1000명 중에 하나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소득을 거의 끝으로 올릴게요. 상위 1%로 가면요, 8명 넘어가네요. 1000명 중에 8명. 그렇죠? 이게 봤더니, 그래서 상위 1%는요, 뭐 하위 50%에 비해서 발명가가 될 확률이 10배도 넘어요. 그리고 1980년에서 84년생은 82%가 남성이에요. 근데 요거를 60년대생, 70년대생으로 가면은 95%가 남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이 많이 늘은 거죠. 많이 늘었으나 여전히 82%는 남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혁신적 발명가가 될 확률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까지 차이 나야 되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제네틱 팩터가 여러 가지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는 없어요. 95%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뭐 김현철 교수님, 여기 유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소득 백분율이 뭐 유전, 그 부자인 부모였으니까 유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물려줘서 그 친구들이 똑똑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수들이 그 뉴욕시 교육청 자료를 받아갖고 그 친구들의 3학년 때 수학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수학 성적. 어릴 때 수학 성적은 똑같은 사람으로 이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수학 성적이 굉장히 굉장히 똑같아서 그 IQ를 조정한 상태에서도 거의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래프를 보았어요. 계속 또 보여드릴게요. 이 연구의 그 가장 큰 함의는 뭐냐면, 혁신에는, 그러니까 발명가가 되는 거에는 타고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라나고 나는 환경의 차이라는 건데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수학 성적을 비슷한 사람 사이에서도 가정 형편에 따라서 발명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요. 또 다음에는 요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 미국의 각 도시인데요. 미국 X축에 뭐가 있냐? 1980년대에 여기 자주색 보이시죠? 자주색 그림을 보시면 X축에 성인 근로자 1000명당 연간 특허 건수,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당시에 얼마나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발명가가 되는가를 본 겁니다. Y축에 뭐가 있냐? 해당 지역에 1980에서 84년생이 1000명당 발명가가 되는 숫자가 몇인가? 좀 이해돼요? X축에 뭐가 있다고요? 어릴 때에 그 동네에서 얼마나 혁신이 있었는가? Y축은 뭐예요? 그때 자라난 애들이 얼마나 혁신가가 됐는가? 양의 상관관계입니까? 음의 상관관계입니까? 굉장히 큰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 위가 뭐예요? 산호세. 산호세가 뭔지 아세요? 실리콘밸리고 혁신이 많은 곳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혁신가가 될 확률이 많은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요, IT 업계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친구들은 IT 쪽에서 혁신가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약 산업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미국의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 태어난 애들은 제약 쪽의 혁신가가 될 확률이 확실히 커져요. 다른 것보다는. 그 얘기는 뭘까요? 혁신의 씨앗이 물론 유전도 존재하지만 그 동네에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야, 근데 동네에서 어떻게 보고 배우지? 어떻게 보고 배울까요? 막 이런 거지. 아빠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일하셔. 나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인턴할 확률도 있어.
빌 게이츠는요, 빌 게이츠가 그 서부 출신이거든요. 서부의 이제 와슈라는 대학에 바로 옆집에 살았대요. 대학 바로 옆집이었대요. 근데 그때 와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의 세계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들여왔어. 그런 다음에 지역 사회 사람들한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쓰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권한을 줬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자기 고등학교 때 그 슈퍼컴퓨터를 썼었어요. 동네의 힘이지, 동네의 힘.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빠 친구, 내가 그 동네 고등학교 다니면은 그 동네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와서 뭐 동네에서 뭐 고등학생들 강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턴십 뭐 이런 것들, 그 네트워크들이 막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자질이 롤 모델 혹은 인턴십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다음 세대에 전해짐을 의미한다.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연구가 주는 함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으나 무언가 환경이 부족해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존재하는가를 본 거예요. 어디 존재할까? 여기서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뭔가 재능을 꽃피운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왼쪽에 재능에 꽃피우지 못한 사람들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요? 크게 좀 얘기해봐요. 저소득층, 또 여성. 그럼 국가의 책임은 뭘까요? 국가의 책임. 생각해보면은 부잣집 애들은 부모가 알아서 걔 발명가 될 수 있게 그 친구들을 다 이렇게 북돋아줘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집 청년들, 가난한 집 애들은요, 재능을 타고 나도 그게 꽃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그런 싹이 좋지만 환경이 나빠서 마치 이렇게 씨앗은 좋은데 막 돌바닥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굉장히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막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돌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못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비록 돌바닥에 뿌려졌지만 그 친구들이 잘 성장하게 만들고 그 친구들이 혁신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거고, 이 연구자들이 그래서 어떤 연구를 계속 했냐면, 만약에 미국 사회가 이 저소득층에 숨겨져 있는 아이들을 똑같이 부잣집 아이들만큼 혁신가로 만들 수 있었다면 미국의 GDP가 얼마나 올라갔을 것인가 연구를 한 거예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20% 올라가, 20%.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정말 저소득층에서 무언가 꽃피울 수 있는 아이들을 꽃피울 수 있게끔 돈을 투자하는 거는 그 아이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어떤 자기를 돌아보는 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한테 컨빈싱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들 되게 셀피시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왜 저소득층인데 우리나라 돈 왜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나라 다 같이 우리 세금 쓰는 것이, 저소득층한테 쓰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를 좋게 만든다. 나중에 세금 낼 때 조금 덜 아까워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말로 그렇게 셀피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먹히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약자와의 동행은 사회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임스 해크만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2000년도에 받았고요. 그 뒤로 86세 할아버지인데 그 뒤로도 정말 끊임없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 자기의 모든 연구를 모아서 이 그래프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언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많이 바뀌는가예요. 그게 나라가 될 수 있고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제 많이 투자를 해야 될까? 그것이 태아기 때인가, 아니면은 영유아기 때인가, 아니면 학교 다닐 때인가, 아니면 직장을 잡은 다음인가. 국가가 만약에 돈을 쓴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혹은 뭐 우리 사회에 돈을 쓴다면 누구한테 많이 써야지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들이 있었죠. 청년 수당 줄 수 있죠. 아 좋잖아. 근데 영유아 수당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나라의 폴리시 메이커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이게 어디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지? 고민하겠죠.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지. 하는데 그 모든 연구를 다 취합했더니 소위 그 투자 대비 수익, Y축이 투자 효과예요. 투자 효과. X축이 언제 투자하는가? 언제 투자 효과가 제일 높아요? 태아기와 영유아기. 어릴 때 투자해야 돼. 어릴 때.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한 투자의 미스매치가 있어요. 우리 언제 투자 제일 많이 해요? 학령기 때 왕창 과외한다고 돈 쓰잖아. 그렇죠? 이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로 가면 갈수록 국가가 같은 돈을 썼을 때 혹은 부모가 같은 돈을 썼을 때 얻는 수익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아마 이 헤크만 교수도 좀 약간 놀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릴 때 효과가 이렇게 크지? 라고 해서 연구를 한 게 이겁니다. 자, 이 그림에 이 위에는 남자고요, 밑에는 여자입니다. 뭐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요 남성만 한번 볼게요. 남성이 Y축에는 공히 소득입니다. 여기 X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거는 오른쪽에는 인지 기능, 왼쪽에는 비인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인지 기능이 뭐냐? 여기 인지 기능은 공부 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수능 점수, IQ. 그다음에 또 다른 비인지 기능은 뭐냐? 사회성, 자존감, 자신감, 참을성, 끈기,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그 나머지 모두. 자, 인생에 성취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면 소득이 올라갈까? 당연히 올라가지.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학점 더 좋고 뭐 공부 잘해서 뭐 자격증 따고 뭐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올라가요. 그럼 나머지 사회성, 자존감, 참을성, 끈기, 뭐 정서적 안정성 이런 거 좋아지면 임금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봤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여기 맨 왼쪽은요, 인지기능 하위 10%,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인지기능 상위 10%.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실은 로그가 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올라가요. 근데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그는 오랜만에 로그를 얘기를 하네. 여기 문과 학생도 로그는 알잖아. 맞아요? 요새 로그 배워요? 문과 로그 배우죠? 네네. 제가 너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런데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그럼 왼쪽 한번 보세요. 비인지 기능. 비인지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자, 근데 기울기가 비슷해. 맞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거의 공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3차원 그래프로도 그릴 수가 있겠죠. X축은 인지 기능, Y축은 비인지 기능, Z축은 임금.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동시에 좋아지면 이렇게 더 올라가요. 시너지스틱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공무원 이제 행시를 본 친구들이 공부 잘하겠지, 그렇죠? 근데 막 장관 되고 차관 되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무서울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 사회성 좋을까? 회사의 임원들, 똑똑한 대기업 임원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일반적인 임원들이 만나면은 굉장히 사회성이 좋을까? 아니면 되게 무서운 아저씨일까?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지. 나는 옛날에는 되게 무서운 아저씨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에요. 사회성 굉장히 다 한결같이 좋아요. 물론 예외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조직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사회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가지 퀴즈 낼까요? 여러분 여기서 연애 많이 하시죠? 배우자의 소득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랑 연애해야 될까? 아니면은 비인지 기능 좋은 애랑 연애해야 될까?
비인지 기능이지. 당연히. 왜냐하면요, 일단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가천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인지 기능은 다 비슷비슷하게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비인지 기능은 이렇게 차이 나죠. 그렇죠? 비인지 기능이 나쁘면은 연애하기도 힘들어. 그렇잖아. 연애가 즐겁지가 않아. 그런데 비인지 기능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볼 때는 무조건 비인지 기능 좋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인지 기능 나쁜 사람들을 또 탓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아까 인생에서 몇 할이 타고난 거야? 8할이 타고난 거야. 비인지 기능 엄청나게 타고난 거야. 제가 옛날에 더 젊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막 잘 못해갖고 오면, 야, 얘 이제 왜 이러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이런 사실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얘가 이러고 싶어 이러나. 이게 엄청나게 타고난 부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물론 뭐 사업을 한다든지 가르치는 것이 자선 사업은 아니지만 그 어떤 학생들의 리밋, 그러니까 그 이제 한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음이 아니야. 여러분, 비인지 기능 주변에 떨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랬을 때 너무 탓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끌어안아 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비인지 기능이 가장 나쁜 저기 하위 1, 2가 있죠. 거기에 급격하게 그 뭔가 나빠지는 거 보이세요? 비인지 기능이 1, 2인 남자 급격하게 나빠지거든요. 여기 왜 그러냐 하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또 가 있어요. 범죄자들이 비인지 기능이 나빠요. 그럼 범죄자들이 비인지 기능이 나빠서 사회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비인지 기능이 언제 많이 올라가냐 하면 어릴 때에 학대당하고 방임되는 친구들한테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한결같이 어릴 때 학대 방임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학대 방임됐다고 무조건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릴 때의 양육 환경이 비인지 기능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중요한 이유고요. 뭔가 학대 방임되는 사람들이 학대 방임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려면은 그렇게 학대 방임에서 보호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중요하다. 최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24시간 보내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학대와 방임에서 프로텍션 하는 거는 사회도 좋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셀피시한 사람들한테도 먹혀요. 야, 너 나중에 쟤네들한테 칼 맞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양질의 환경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 강의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약자와의 동행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마지막 10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승자 독식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사회냐 아니냐는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상위 10%,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이에요. 오렌지색이 상위 10%고 파란색이 하위 50%입니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언제부터? 가운데쯤이네. 1998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외환위기 사태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근본적인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있으면서 그 소득 점유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승자 독식 사회 된 거예요. 그 예전보다. 왼쪽 그림은 요거는 이제 상위 10% 얘기였고요. 상위 1%와 상위 10%의 점유율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위 10% 빨간 거를 1차 미분을 하면은 왼쪽에 오렌지색이 나오는 거예요. 점유율 차이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양수에 있으면 뭐예요?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거죠.
음수에 있으면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불평등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은 왔다 갔다 하고 일본, 프랑스는 불평등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 사회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0.1% 얘기했는데, 1% 얘기했는데 0.1%는 누구냐 하면은 대기업 임원, 의사, 금융업 종사자, 나머지는 물려받은 사람들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대기업 임원, 금융업 종사자는 10년 못 갑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소득을 은퇴 연령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의대 광풍이 이제 여기에 기인합니다. 의사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직업이라는 점. 미국도 의대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우리나라처럼 이제 미친 듯이 의대만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1등부터 3051등까지 의대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너무 정말 surreal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이렇게 물어볼 만큼 충격적인 사실, 이렇게 탤런트 미스앨로케이션이 일어나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왜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의사 말고도 다른 고소득 직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로펌, 컨설팅, IT 업계, 좋은 대기업 다 이렇게 의사 말고, 의사 안 돼도 다른 대기업 가면은 의사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런 격차가 문제인 겁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굉장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5 내지 9인 사업장이 100을 번다 그러면은 대기업에 가면 한 2배 정도 법니다. 199.1. 미국은 1.5배, 일본은 1.3배, 프랑스는 1.6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편이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의사와 의사 아닌 직종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의사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격차 문제가 저는 우리 앞으로의 굉장히 큰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격차가 사실 교육 과열의 주요한 원인이 되죠. 뭐 의사 되는 유일한 길은 의대 가는 거고, 대기업 입사할 수 있는 뭐 굉장히 중요한 길이 명문대 진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클수록 그 자녀들한테 어떻게 부모가 행동하는지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크면요,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줄이를 틀어서 애들 공부시키는 게 인생을 진짜 많이 바꾸는 거죠. 근데 격차가 이렇게 작고 나중에 또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다 교육 과열이 노동시장의 지나친 격차에서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X축에는 국민 부담률이 있고요, Y축은 얼마나 얼마나 복지 지출을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내고 얼마나 복지를 더 많이 하느냐, 저부담 저복지 사회냐, 중부담 중복지 사회냐, 고부담 고복지 사회냐. 대선이 일어나면은 이제 분명히 대선 주자들끼리 이런 토론을 할 겁니다. 100%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현재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뭐 투르키에 칠레가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부담하는 건 비슷한데 살짝 더 많이 복지가 있죠. 중부담 중복지 하는 나라 일본, 영국, 스페인, 캐나다. 고부담 보복지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압도적인 다수가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출발했어요. 사실은 무부담 무복지 사회에서 아무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사회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저부담 저복지까지는 왔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부담 저복지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고부담 고복지로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음 차례는 서서히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경제 성장해야 돼요. 거기서 돈 벌어서 복지 지출 늘려야 돼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 성공의 8알이 운이야. 우리 가족의 성취도 사실 대부분 운이야. 우리 힘만으로 이룬 게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해도 자책하며 좌절하지 말자. 운이 좀 나빴던 것이야. 또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자꾸나. 혹시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줘도 돼요. 자식이 생기면 자식한테 얘기해 줘도 좋고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나는 좀 운이 좋았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약자를 좀 더 보듬을 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가 무부담 무복지,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조금 더 관대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Q&A 시간인데요. 네, 오늘 또 준비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에서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은 좀 손을 들어볼까요? 네, 전지원 학생. 네, 먼저 질문 드리기 앞서서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전지원입니다. 한국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복지 정책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같은 이제 약자들이 이제 접근성이 매우 낮아서 복지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과 이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본소득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기본소득. 오우, 너무 많이 알고 있네요. 기본소득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주자,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런데 복지를 또 다른 형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면은 뭐 김현철 교수도 30만 원 줘야 되고 여기 교수님도 30만 원 줘야 되고 근데 가난한 사람도 30만 원밖에 못 주네?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줄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사회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복지 정책은 국기초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꼭 신청해서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는데 공무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첫 번째가 이제 그 기본소득이 있었고요. 사실 두 번째는 그 음해소득세라는 것인데요. 음해소득세는 사실은 기본소득보다 더 먼저 나왔던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3인 가족인데 소득이 200만 원이야. 그런데 200만 원보다 많으면은 뭘 내냐 하면 소득세를 냅니다. 여러분 소득세 부모님 다 내시죠? 근데 소득세 어떻게 내냐?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죠. 그러면 복지를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정부가 지원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음해소득세. 소득세를 돈 많이 벌면은 돈 많이 내는데 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김현철 교수는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소득세를 내시고 진짜 어려운 분은 그냥 3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재원이면은. 요걸 이제 음액소득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가지고서 이제 좀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기본소득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뭐 국가의 재원이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는 너무 부족한 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허점이에요. 아까 가난한 사람들에서 씨앗을 찾아내서 걔네들을 올려야 된다며. 부자들한테 줄 돈을 주지 말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경제학자라면 당연히 그냥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해소득세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이게 흥미롭게도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딤돌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좌파 쪽의 진영에서 기본소득하자, 조금 우파 쪽 진영에서는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선별적 복지를 하자,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에서 듀플로라고 여류 경제학자인데 굉장한 프랑스 좌파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저소득층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런 명언을 남기고 갔어요. 기본소득은 케냐에서, 그 다음에 이런 선별적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케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를 하려고 할 수가 없어. 선별적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막 부자들이 오히려 더 막 추장님 이제 막 유지들하고 이렇게 결탁해서 더 많이 받아간다는 거예요. 케냐에서는 이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나라에서는 하면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소득 파악이 가장 잘 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왜 기본소득해? 라고 질문하고 의아하다. 이런 나라일수록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많은데 니네 나라야말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그런 명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30조 원의 세수가 이제 추가로 생긴다면 30조 원 벌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가정당 15만 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액수로 약간 제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 가난한 사람한테 몰빵을 하면은 돈 한 푼도 못 버는 3인 가족한테 200만 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회가 진보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캐시로 주는 것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서비스 있죠, 서비스.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거는 좀 유니버셜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건강보험, 여러분 의료 서비스는 유니버셜하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의료보험료는 다르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카인드로 받는, 서비스로 받는 것은 유니버셜하게, 그러나 캐시로 꽂아주는 것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왜냐? 우리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니까. 저소득층을 살려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심예인 학생.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화공생명공학과 심예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제학과 관련된 소중한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저서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중 나라, 건강, 부모 등이 운이 중요하다며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듯 교수님께서 박사 종합과정에 합격하시고 아이비리그 교수가 되기까지 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인생 성취에 있어 개인의 노력과 역량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운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아니, 제가 얘기한 게 노력이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력할 수 있는 힘도 받은 거라는 거죠. 많은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노력의 힘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나요? 했는데 재밌는 거 아세요? 노력하는 유전자를 잘 타고난 사람은요, 노력 안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전 동시에 청년들이 또 정치적 보이스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보이스냐 하면요, 두 가지인데요. 좋은 나라 만드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그런 정치적 보이스랑 또 좋은 소셜 세이프티넷, 그것을 갖추는 노력을 이제 보이스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나라 만드는 핵심인데요. 그 핵심에 결국은 또 그게 정치가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청년들의 보이스 굉장히 중요하고, 투표 안 하면 그만큼 이그노어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또 한쪽 당만 계속 몰아서 찍으면 이그노어 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어차피 줄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떡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전략적 스윙보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족하지만 어떤 청년 세대가 힘을 모아서 무언가 이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이동건 학생.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학과 이동건입니다. 질문에 앞서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칼럼도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칼럼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최근 칼럼에서도 사법 체계로의 경제학적 기여와 방역 정책에서 보건과 경제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의사와 경제학자 두 가지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데 경제학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으신 경험과 학생들에게 경제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학에 큰 도움을 받았던 이유, 경험과 학생들에게 왜 경제학이 중요하냐. 네. 혹시 경제학,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한 게 다 경제학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경제학이 이런 연구를 한다는 사실 잘 모르셨죠? 경제학 하면 뭐 이자율, 뭐 경제 성장,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이 진화했어요. 경제학이 지난 20년간 엄청난 그 환골 탈태가 있었고요. 또 데이터 혁명과 함께 거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우리 삶에서 이제 이런 제가 연구하는 영역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주류로 자리 잡았고요. 그러면서 경제학이 스스로의 학문의 정의를 바꿨어요. 뭐냐? 우리는 인간의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는 내 개인의 선택도 있지만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까 제가 최근에 쓴 그 사설,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정책 미쳤다, 뭐 이런 미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코비드 19 그 건수 줄이는 것만 너무 과몰했다.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그것들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 세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네네. 진짜 불쌍하다. 네, 정말 이제 그런 이제 약간 희생당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했는가에 대한 것은 또 경제학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제가 쓰는 컬럼들이 다 사실 제 연구에서 기반으로 해서 제 연구 결과를 보통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경제학적인, 좀 최대한 경제학적이지 않은 용어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경제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까 그 헤크만 곡선이라고 보셨어요? 언제 나라가 투자해야지 가장 효과적일까? 그럼 어린 시절도 연구해봐야 되고 나중도 연구해봐야 되고 막 그런 모든 시절을 다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간에 경제학의 경과, 경제학자의 연구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많은 정책들이 경제학적인 백업에 의해서 또 결정되고 있고요. 뭐 당장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 치료는 건강보험이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결정해요? 의학과 경제학이 합쳐서 머리 굴려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결정들, 사람의 결정, 정책적 결정이 사실은 많은 것들이 경제학적 분석의 백그라운드에서 있기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뭐 많은 이 분야가 프로미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네. 항상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기분 나쁘죠? 몰려와서 제가 이 불편함은 뭐지 그러면서 계발서를 잘 안 읽는데 네네. 오늘 그 이유를 확실히 알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하나 궁금해진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게 저는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회에 다시 되돌려주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나는 운이 나쁘게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조금 긍정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수치도 있나요? 사실은 연구나? 이제 운이 나쁘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또 약간 자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그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저는 그분들한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너 탓이 아니야. 네가 노력하지 않았음도 아니고 너 진짜 괜히 운이 없게 태어난 것이야. 장애아이로 태어난 것이 운이 없는 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너 탓이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또한 동시에 너는 너의 권리, 네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할 그 힘도 있는 것이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국가가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니까 이제 그 약자 입장에서 운이 없게 태어난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질문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고현진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활동이 오히려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한하거나 그들을 약자라는 틀에 가두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뭐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한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그걸 이제 극대화하려는 정책이니까 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지만 약자의 틀을 가두는 건 뭐 이렇게 낙인 효과 이런 거 있겠죠. 저는 과학기술의 힘을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미국에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슈퍼마켓에서 뭐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는 그 대표적인 복지 제도가 있어요. 근데 멍청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푸드 스탬프니까 그 쿠폰을 쓸 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야라고 완벽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쓰기도 힘들어 막. 그런데 똑똑한 정부는요 크레딧 카드에다 딱 꽂아줘요. 그럼 내가 크레딧 카드를 내 돈으로 쓰는 건지 그 복지 돈을 받아서 쓰는 건지 그런 아무것도 전혀 알 수 없게끔 만들어줘요.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런데 후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복지 행정의 발전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자의 틀에 가두는 거는 그 사람들을 스티그마로 만들고 막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그 타인이 전혀 알 수 없게 도와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테크놀로지의 힘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정재원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능력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으로 어떤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거창한 질문인데요. 능력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냐? 또 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뭐와 대비해야냐가 뭐와 대비하느냐가 중요해요. 능력주의가 나온 이유가 원래는 세습주의를 반대하는 개념에서 나왔거든요. 세습주의보다 나은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능력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관점은 뭘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이게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펑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제학자로서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고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불평등이 가속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 보세요. 불평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잖아. 공산주의 해봤잖아. 이거 아니잖아. 건전한 격차가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불건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그 격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또 사회마다 조금 컨센서스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안적인 관점,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소셜 세이프넷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네.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굉장히 운 나빠서 내일 내일 장애인이 되더라도, 우리 애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라는 정도는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그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하지 중심이죠.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 교수님처럼 경제학이나 이런 정책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투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투표도 투표 열심히 중요합니다. 하고, 예, 정책에 참여하고 다 같이 이제 나누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자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역시나 재밌고 좋은 강의 들려주신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